의정 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보는 시간 국회 24시. 안녕하세요, 조경희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국회 소통관은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이 국회라는 공간도 좀 더 시민 친화적이고 좀 더 개방적인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역 구민 또 국민들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 힘이 되어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오늘 국회 24시의 주인공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9월 21일 국회의원 회관. 940호 조승래 의원실이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바로 오늘 온라인으로 열리는 비대면 국회 준비를 위한 토론회 때문입니다. 조승래 의원까지 직접 장비 설치에 나설 만큼 바쁜 상황. 오늘 열리는 온라인 토론회는 어떤 내용일까요? 예, 국회가 코로나 상황에 혹시 폐쇄가 되거나 아니면 다수의 의원들이 코로나 감염이 돼서 또 격리되거나 하는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도 국회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국회법의 정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반드시 물리적인 공간에 회의장에 출석을 해서 발언을 하고 표결을 해야만 그게 이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코로나 감염병이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물리적인 회의장이 아니라 가상 회의 공간에서 출석하는 것도 출석으로 간주가 되면 아무래도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8월 18일 날 비대면 국회법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8월 18일 비대면 국회법을 발의한 조승래 의원. 오늘 이 토론회도 바로 비대면 국회법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얻기 위한 것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비대면 국회 준비를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비대면 국회. 국회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는 비대면 회의. 항상 신선한 관점으로 현안을 파악하고 이슈를 주도해 역시 조승래로 불린다는 조승래 의원의 다음 법안이 무엇일지 기대됩니다. 민주주의가 억압됐던 청춘 시절, 노래로 세상을 바꾸고 노래로 희망을 주고 싶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 희망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가 꿈꾸는 희망은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교육과 문화, 그리고 과학과 기술입니다. 여기 국민과 같이 희망을 꿈꾸고 싶은 정치인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 장점은요, 진짜 수트핏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 국회에서 직원들이나 아니면 제 친구들도 모두가 인정하는 수트핏이 있거든요. 뒤태만 보면은 사람들 전부 다 이정재라고 해요. 의원님이 되게 성실하시고 항상 아이디어가 엄청 많으셔서 되게 이제 보좌진들보다도 더 이제 많은 열정이랑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정책적 아이디어나 뭐 법안이나 뭐 이런 의정 활동에 있어서 되게 참신한 생각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셔서 보좌진들이 사실 이제 따라가기 더 바쁜 약간 그런 의원님이세요. 오늘을 넘어 내일을 통찰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국회 24시의 주인공 조승래 의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네, 한 3년 만에 지금 다시 뵙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3년 됐나요? 네, 요즘 근황 어떠십니까? 요즘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막 맞춰졌고 이제 정기국회 이제 예산 또 법안 심사 때문에 그 1년 중에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네, 요즘 정말 이렇게 바쁜 시기에 저희한테 또 시간을 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의원님 궁금해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으십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같이 들어가 보도록 들어가시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임 덕후 조승래 의원의 짬짬 토크 기대해 주세요. 의원님 먼저 손 소독부터 진행하고 네, 먼저 인터뷰하도록 하시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의원님 저희가 의원님과 관련된 좀 키워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하나씩 뽑아서 저에게 주시면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으로 뽑아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풀어보세요. 네, 풀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끝까지 간다입니다. 끝까지 간다. 저희가 의원님에 대한 데이터를 좀 모아봤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어떤 행사를 가시던 정말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유명하시던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의도하신 겁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막 일정을 분주하게 다니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근데 어떤 행사나 뭐 프로그램 혹은 일정에서 가능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그 행사를 준비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처음에 가서 그냥 축사만 떡 하고서 나오게 되면 그 행사의 이 중간이라든지 마지막 결론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사실 다 지켜봐야 그 행사가 이런 취지로 계획이 됐는데 이렇게 결론이 나는구나. 또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간혹 가다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원님 초대해 주신 분들은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끝까지 지켜주시니까. 의원님 근데 이런 성향이 조금 보여지는 게 정말 끝까지 어떤 끝장을 보는 성향이 보여지는 게 가장 좋아하는 음식 칼국수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칼국수로 도장 깨기를 하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도장 깨기. 예, 칼국수는 이게 육수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뭐 멸치로도 내고 사골로도 하고 또 이제 맛을 따지면 뭐 매운맛도 있고 그렇죠. 부드러운 맛도 있고 네. 군데 다니면서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칼국수가 정말로 많아요. 칼국수집이. 그래서 뭐 도장 깨기라면 뭐 그렇고 옛날 이소룡이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네. 아주 다양한 칼국수집을 가서 즐기는 편이죠. 또 칼국수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침이 고이는데 예. 의원님께서 또 학창 시절에는 노래패 활동을 또 하셨어요. 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합창단을 했었고요. 합창단을 했었고, 친구들 몇 명이랑 또 중창단도 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는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이제 학생운동을 하다 보니 학생운동을 하면서 이제 불렀던 노래들이 있어요. 그런 노래들을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 대학에 그런 노래를 부르는 모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충남대학교 제 모교의 그 노래패를 같이 창단을 했죠. 참 의원님이 꾸준하신 게 이 탄핵 심판 기간 중에도 이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타는 목마름으로를 좀 기타를 치면서 열창을 하셨어요. 이때는 좀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때 이제 탄핵 표결을 앞두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버스킹을 했습니다. 버스킹 72시간인가 릴레이로 했는데 그때 이제 의원들이 이제 1시간씩 이렇게 맡아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버스킹을 하면 제 앞에서 했던 한 10몇 분은 다 말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재미도 없잖아. 그래서 나는 기타를 치고 노래를 좀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기타를 좀 구해보라고 그랬죠. 내 이름을 난 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래가 참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잖아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도 사실은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요즘 정치는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기는커녕 좀 짜증을 주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게 정치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또 방향도 제시하는 또 그런 역할이 정치의 역할이죠. 그래서 또 노래도 간혹 가다가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노래가 또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이제 노래라기보다는 이게 무슨 괴성이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정치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노래와 정치는 같다. 정말 유사한 점이 많군요. 그럼, 예.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게 나올까요? 네, 또 풀어주셨는데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예. 비서관입니다. 제가 청와대 근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는 날까지 이제 청와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임기를 끝까지 한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일화는 그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갈등 관리를 하는 그런 부서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육을 담당하라고 저한테 인사명령을 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갈등들을 다룰 때 이제 교육 분야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여러 번 보냈는데 그게 좀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뭐 대입제도 문제가 있었고 2008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뭐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했던 뭐 그게 있었는데 그거 하고 그다음 방과 후 학교 문제하고 그다음에 뭐 평생학습법 문제하고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서 교육 관련 행정관을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방과 후 학교를 전면 시행하는 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때 가자마자 제가 한 달 정도 준비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만들고 대통령이 현장을 가셔야 된다. 네. 시범 사업을 하는 현장을 제가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현장을 보시고 나서 아무래도 관료들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 지시로 바로 그냥 전면 시행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가 그래서 전면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전면 시행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아무래도 그 정책은 그렇죠. 사그라들게 돼 있어서 원래 노무현 대통령의 부상은 처음에 이제 방과 후 학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학교 현장에 좀 반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업이 다 끝나면 아이들은 돌아가면 사실 학교는 교장이나 선생님들은 사실은 더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있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학교 현장에 저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 그러면 방과 후 학교 교장을 따로 임명하겠다까지 하신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의지를 갖고 하신 거죠. 그 의지의 결과 지금 이제 방과 후 학교가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돼 있는 것 같고 프로그램도 상당히 좀 다양화돼 있죠, 지금. 의원님이 이제 갈등 관리 조정을 좀 하셨는데 사회적인 갈등들 어떤 것들을 좀 조정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다뤘던 갈등 관리 과제는 이제 주로 이제 국책 사업에 대한 겁니다.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만드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여정부 초기에 그렇죠. 전북에 있는 불업동가요? 거기 처분장을 발표를 했다가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갈등 관리를 하게 됐죠. 그 결과 지자체의 공개적인 제안을 받아서 선정을 해주는데 대신에 주민투표 방식으로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제 처분장을 결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경주로 그래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이 경주에 만들어지면서 이제 한국수력원자원역이라는 그 회사가 한수원이죠. 한수원이 본사가 그걸로 이전을 하고 처분장을 만들고 그게 대표적인 갈등 관리 사례일 것이고요. 상당히 많은 갈등 관리가 있었고 실제로 그게 지금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 당시 갈등 관리를 했던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책에는 항상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분이 있으면 꼭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사실 이 법안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빛만 보고 계속 가다 보면 어두운 거 그늘진 곳을 못 보게 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추진할 동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걸 같이 고려하면서 처음부터 나가게 되면 훨씬 더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데 훨씬 좋죠. 그게 제가 그 갈등 관리를 청와대에서 하면서 느꼈던 그 일종의 지혜 혹은 깨달음이 지금 이제 의원 생활하면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경우이죠. 그런 경험들이 여전히도 좀 도움이 되고 계신 거군요. 그럼요. 그리고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그 분열이 있는 곳에 갈등을 통합하는 역할을 참 정치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거는 갈등을 통합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갈등 오히려 키우는다. 이게 이제 국민들이 갖는 가장 큰 저는 불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치의 본령은 결국에는 갈등을 통합하는 겁니다. 네, 정말 이 정치의 갈등도 잘 조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어떤 게 그럴까요? 준비가 되어 네. 있을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게밍아웃입니다. 의원님이 소문난 게임 덕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게임 좋아하는 겜돌이다 라고 게밍아웃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게임을 왜 좋아하십니까? 게임은 사실은 그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하면서 잘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종류의 게임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렸을 때는 골목을 막 뛰어다니면 요즘 이제 골목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골목을 뛰어다니면 숨바꼭질하고 그렇죠? 뭐 딱지치기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놀이를 하면서 자라요. 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중학교를 다닐 때 물론 그 전에 이제 닌텐도 이런 게임기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때 이제 전자오락이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갤러그, 그 전설의 게임이 있습니다. 갤러그. 네. 그래서 그거를 50원인가 뭐 하여튼 넣고서 이제 갤러그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전자오락이 이제 그동안 없던 오락이죠. 네. 그 놀이가 쑥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해서 이제 그 컴퓨터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PC 게임이 나오게 됩니다. PC 게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휴대폰이 등장하면서 다시 이제 모바일 게임이 되고 그다음에 PC 내에서 자기 혼자 게임하다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랑 연결해서 게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게임은 인터넷 게임은 사실은 일반 놀이의 이제 사이버 버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새삼스럽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된 것이고 특히 저는 이제 게임 중에서도 어떤 종류의 게임을 좋아하냐면 그 이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좋아해요. 삼국지 네. 시리즈를 좋아해서 제가 삼국지 1을 90년에 처음 해봤는데 그때는 게임을 벌써 30년 전 얘기네요. 게임을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컴퓨터가 지금 뭐 컴퓨터가 아니죠. 윈도우 시스템이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도스로 컴퓨터를 켜고 하던 시대라서 컴퓨터 도스 넣어서 부팅하고 그 다음에 삼국지 게임 그 CD도 아니죠. 뭐 플로피 디스크 같은 거죠. 그거 넣고 그렇게 해서 게임을 했죠. 커서 이거 가지고 막 마우스도 없던 시절이에요. 마우스도 없던 손놀림이 시절이라서. 보통이 네. 아니신데. 그래서 화살표 가지고 막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거 하면서 뭐 연날 며칠 했죠. 아, 겜돌이 맞으시군요. 이제 의원님께서 좀 게임 관련된 정책을 만드실 때, 뭐 협회나 게임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게이머의 의견을 받으셨다고 해요. 반응이 좀 다르던가요? 그게 제가 정권 교체 이후에 2017년이죠. 2017년에 제가 상임위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였는데 그때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 문화부 장관, 이제 도정환 장관이었는데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이 도정환 장관은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시인 아닙니까? 그리고 교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문학에 대한 이해도는 예술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과연 이분이 그럼 게임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해를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주로 인사청문회 할 때 게임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태도를 검증하겠다.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질문을 할 때 게이머들의 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데 장관 후보자한테 도대체 어떤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댓글이 막 수백 개가 달렸어요. 수백 개가 쭉 달렸는데 쫙 추려보니까 8개예요. 딱 추려보니까. 그래서 뭐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달라, 뭐, 그리고 뭐, 이 인디게임 같은 거 개발할 수도 지원 좀 해달라. 그 뽑아진 걸 가지고 장관 후보자한테 질문을 했고, 근데 상당히 그 게임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또 태도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합격점이다 그래서 했죠. 그거를 제가 그 과정을 제가 다 보고를 했고,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어떤 분이 제 프로필 풀딱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진을 막 진짜 개발 세발 그린 것 같이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주기도 했어요. 네. 그거 자료 한번 나가면 제일 재밌을 텐데. 그런데 사실 이 게임이라는 게 게임 중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좀 부정적인 면도 보여지잖아요. 정치권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어렸을 때 저는 초등학교 때 만화방을 엄청 다녔어요. 만화방을. 그때 우리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 뭐 공부는 언제 하고 만화방만 다니냐 그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기억을 아마 제 또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TV에 만화책 막 모아놓고 막 불태우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만화가 아이들 공부에 가장 큰 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아이들 공부에 가장 큰 적이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과몰입은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과몰입은 좋은 게 아니다. 근데 유독 게임만 과몰입을 중독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다른 많은 놀이와 콘텐츠 중에서 그건 좀 과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게임 중독을 정신의학이나 뭐 심리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것을 신경정신학회 이런 분들은 게임을 뭐 중독으로 분류를 해서 예를 들면 뭐 WHO에서도 그렇게 하기 위한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과몰입 치료는 혹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중독으로 해서 마치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과 같은 그런 중독으로 구분하는 것은 저는 그건 좀 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게임에 대해서 열변을 좀 토해주고 계신데 의원님께서 또 대한민국 게임 포럼까지 만드셨다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에 대한 인식이 제일 사실은 인식 개선이 중요한데 그게 게임에 대한 아주 극단적 인식이 바로 게임 중독에 대한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그 극단적 인식의 결과 아이들은 일정 시간 이후엔 게임을 못하도록 한 셧다운제가 도입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게임에 대한 좀 인식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게임의 긍정적인 요소를 부각하기 위해서 게임 자체가 갖는 긍정적 의미. 사실은 저는 이제 시뮬레이션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은 전략적 사고가 저는 습득이 좀 된다고 봐요. 전략적 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게임은 기술 발달과 함께 해왔습니다. PC가 등장하면서 PC 게임이 왔고 인터넷과 함께 온라인 게임이 연결이 되기 시작했고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모바일 게임 그리고 지금은 AR, VR 같은 가상 증강현실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콘텐츠는 가장 기술 친화적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기술 친화적인 게임으로서의 긍정적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게임 포럼을 만들게 됐고 WHO에서 게임 중독 이슈가 있었을 때 그 문제와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저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네. 의원님이 게임만큼이나 또 영화도 사랑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지내셨는데 가장 좋아하시는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저는 좀 스릴러 같은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스릴러, 의외입니다. 법정, 드라마 이런 거. 네. 저는 이제 멜로나 액션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제 웃긴 일화가 황비용이라는 홍콩 영화가 있었어요. 네네. 우리 고등학교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황비용을 보면서 잤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아주 질렸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어떻게 황비용을 보면서 잘 수가 있냐고. 그렇다면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배우들 중에 내가 좀 요 배우는 좀 닮지 않았나 하는 배우가 있을까요?
누굴 닮았냐? 그 얼마 전에 그 국정감사를 하는데 네. 우리 당의 그 오선 의원께서 저한테 네. 그러던데요. 조 의원 뭐 뒤태는 이병헌이야? 뒤태 이병헌으로. 네. 그래서 앞에는 안 그런가요? 그랬더니 네. 그건 아니지 그러시던데요. 네, 국회의 이병헌으로 임명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게임도 좋아하시고, 영화도 좋아하시고, 그럼 도대체 일은 언제 해?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지난 국회에서 의정활동 평가에 굉장히 높았어요. 대전에서 1위, 전국에서 12위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자화자찬의 시간을 마련했는데, 내가 요래서 평가를 잘 받은 것 같다. 어떤 걸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그 유능한 보좌진들하고 일했던 덕분이죠. 예, 그렇죠. 유능한 친구들이랑 같이 일하니까 그 덕분이고, 그리고 그 이제 무엇보다도 의원으로서 좀 성실하게 하자라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평가에는 이제 출석률이나 재석률, 그러니까 출석률은 그러니까 출근 도장만 찍고서 나오는 거는 출석률이라고 하고, 재석률은 회의를 얼마나 끝까지 앉아 있느냐 그거거든요. 사실은 출석률도 중요하지만 재석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평가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의정활동 평가 4년 종합 해봤을 때 뭐 상위권이다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아요. 네. 이번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도 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하나 남아 있는데요. 한번 뽑아 주시죠. 예. 마지막 키워드는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 히트곡의 작곡가이시죠. 윤명선 씨가 또 친구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인가요? 윤명선 작곡가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죠. 그런데 동네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알던 친구죠. 그래서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재기발랄한 친구였어요. 이 윤명선 작곡가님과 오랜 시간 정말 친구셨으면 재밌는 일화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제가 대학 다닐 때 같은데요. 88년인가 이때로 88년인가 89년으로 기억되는데 어떤 같은 동네를 살았으니까요. 어느 날 이제 그 집을 가러 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불러요. 그래서 자기랑 자기 집을 가재요. 네.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기타 치면서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요. 이게 무슨 노래냐 그랬더니 자기가 신인가요제인가 뭐 강변가요제인가 네. 어디 나갈 노래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이 노래 이거 되겠냐 이거 가지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노래가 특별상을 받았어요. 아. 그게 크리스탈이라는 노래거든요. 그게 윤명선 그 친구가 그래서 네. 그 크리스탈을 통해서 특별상을 받게 되면서부터 그 친구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머나를 작곡하면서 장윤정 씨 매니저 네. 역할도 하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저 음악 저작권 협회 협회장도 했죠. 네, 의원님께서는 게임과 영화는 좋아하지만 음악 쪽은 아니신 걸로. 음악 좋아합니다. 정말 이 문화 콘텐츠를 사랑하시는 의원님과 참 잘 어울리는 친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이 현재 또 상임위가 과방위세요. 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신데 이게 대한민국 콘텐츠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이 상임위잖아요. 과방위는 그 직접 콘텐츠를 다루기도 하지만, 이제 방송 콘텐츠, 직접 콘텐츠를 다루기도 하지만, 그 콘텐츠를 어떻게 쉽게 제작하고 또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 이제 결국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 콘텐츠와 기술이 만나는 상임위가 바로 저는 과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IT 기술, ICT 기술의 이 발전 정도는 전 세계가 보더라도 상당히 부러워할 정도의 그 성취를 갖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성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그런 기술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테스트 베드로서의 그 역할도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테스트 베드가 그냥 단순하게 기술만 가지고 되면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컨텐츠가 담겨져야 되는 거니까 컨텐츠의 강점과 기술적 강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모든 나라들의 글로벌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는 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과방위는 상당히 그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많고요. 네.
최근에 이 다양한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좀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전략이 있다면 어떤 전략들 갖고 계실까요? 이제 OTT라는 게 요즘 많이 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글로벌 OTT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OTT는 콘텐츠가 유통하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그거에 대항하는 글로벌 그 역량을 갖는 OTT를 육성해주는 방향이 하나 있을 거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제 글로벌 OTT를 육성하겠다라는 육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플랫폼을 키워주는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는 동남아나 이쪽에 우리나라에 플랫폼을 장착해서 가게 되면 상당히 이 호환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글로벌 그 플랫폼을 육성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콘텐츠의 강점을 가지고 글로벌 이 플랫폼과 제휴하는 거죠. 네, 제휴 방식. 그 두 가지 방식이 다 지금 진행이 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원님과 좀 짬을 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잠시 다음 일정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0월 20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직할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은 두 가지 굵직한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예, 그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곳 유성구가 지역구인 조승래입니다. 지난번에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되면서 실증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아마 특구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덕 특구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특구들이 다양한 연구개발의 성과들이 실증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베드로 확장되고 업그레이드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연구소 기업이 1000개가 넘게 육성이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성장된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도 있어서 최근까지 실증화, 사업화하는 과정 속에서 좀 한계나 부족한 부분들을 좀 제대로 평가를 해서 향후에 이 연구소 기업들이 혹은 출연연과 연구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 확산은 말씀하신 대로 뭐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합니다. 재정이 해서 조금 더 그 사업화에 좀 더 그 큰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출연연의 경우에 장애인 의무체육 관련돼서 그 지표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대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에 이공계 진학을 좀 도와주자. 과고, 영재고 여기에 좀 진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저는 그 연구회 등 출연연에서 납부하는 이 과징금을 가지고 장애인 과학기술 학생들을 좀 육성하는 데 좀 돈을 좀 써달라. 장애인 친화적인 그런 업종을 개발하는 데 많이 지금 정책을 초점을 뒀는데 실제 진학까지도 좀 확실한 제언은 정말 좋은 제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실의 틀을 깨야 한다. 한 인터뷰에서 조승래 의원이 한 말입니다. 이 현실의 틀은 때론 사람들의 고정관념일 때도 있고 때론 제도적인 장벽일 때도 있을 텐데요. 이들을 쓰임새 있게 잘 가꾸고 정비하는 일이 자신의 소임이라 생각한다는 조승래 의원. 그가 꿈꾸는 미래와 혁신의 대한민국을 위해 과연 그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민주당 내 현안과 또 지역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문담 레이더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 교육문화 정책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오고 계신데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좀 준비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더 추가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안인데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마치면 그 이후에 이제 평생학습으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고등교육으로 가거나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연결고리가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만드는 것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또 많이 축적이 된 게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아마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좀 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대학 교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고등교육에 있어서 지금 국립대가 법적 근거가 사실은 없어요. 국립대가. 그래서 국립대법을 제정하자는 요구들이 좀 그동안 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이냐면 특히 이제 국립대는 우리나라의 이제 국공립과 사립의 비율이 국공립이 한 30%가 채 안 돼요. 특히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다 이제 사립학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등록금이 이제 과하게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립대는 지역에 이제 거점 대학들이 쭉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지역의 거점 국립대라는 학교가 예를 들면 뭐 대전의 충남대학교, 또 대구의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이렇게 이 거점 국립대학교가 사실은 과거에는 상당히 좋은 학교로 인정이 됐었어요. 실제로 그랬고요. 저희들 다닐 때만 해도 그랬죠. 그래서 굳이 뭐 서울까지 가야 되나라는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서울의 주요 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를 다 돈 다음에 이제는 지역의 국립대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지역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데서도 그렇고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립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담은 이제 내용이 될 겁니다. 네. 의원님이 이번 21대 국회에 재선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20대 국회에서의 이 활동들이 이 자리까지 좀 이끄는 데 네. 도움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20대 국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20대 국회 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처음 했던 약속이 이거였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제가 예전에 청와대 근무를 하면서 방과후학교 전면 시행, 그 다음에 이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이제 평생학습법 제정, 그리고 이제 대입제도 등등과 관련된 이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것, 요 세 가지가 이제 제가 했던 일인데, 제가 그때 설계하고 만들었던 교육 정책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되면 제가 AS를 하겠다.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를 이제 교육 쪽을 선택을 한 것이고, 그래서 4년간 제가 교육 관련된 상임위를 하게 된 것이 그래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대전과 유성 지역이 갖는 여러 가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해서 미래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미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들 시도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유성은 젊은 친구들이 많고 또 좋은 대학도 있습니다. 뭐 카이스트도 있고 충남대학도 있고 또 한밭대도 있고 좋은 대학이 많고 젊은 인재들이 많은 곳이니까 이 지역에 창업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혁신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그래서 스타트업 파크를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중기부 홍종학 장관하고 같이 구상을 했고 또 설계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유성이 갖는 자원 중에서 온천이라는 자원이 있는데, 이 온천이라는 자원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사실은 의미가 조금 좀 떨어지긴 했죠. 옛날에는 신혼여행도 다니고 했었으니까. 지금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 자원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이제 그런 것들 진행하고, 크게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께서 일을 좀 4년간 쓸만하게 했다라고 평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양한 일들 해내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역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역구 소개 좀 먼저 해주시죠. 예, 저희 지역 대전 유성구 갑은 그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온천과 이제 과학의 도시다 얘기를 하고요. 온천 있죠. 산이 있지요. 네. 네. 또 뭐 물도 있지요. 그리고 카이스트 이런 데 가면 막 로봇이 왔다 갔다 하지요. 예. 그리고 제 지역구에 항공우주연구원도 있어가지고 우와. 예, 인공위성도 볼 수 네. 있지요. 예. 그래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그리고 젊음과 원숙함이 공존하는 좋은 게 다 들어있군요. 이제 지역구를 소개해 주시는데 정말 애정이 막 뚝뚝 떨어지는데 저희가 지역민들을 만나서 좀 이제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예, 예. 의원님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유성 복합터미널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유성구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복합터미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예, 아마 이제 유성복합터미널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이게 새로운 복합터미널을 만들겠다라고 구상이 정해진 거는 벌써 한 2001년도에 만들어진 거니까 한 20년 가까이 됐고 그 사업 방식을 결정한 지도 한 15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를 통해서 이제 개발하는 것으로 이제 방향이 잡혀졌었는데 민간 사업자 선정이 계속 실패해 왔고 선정된 사업자가 한 번은 대기업이었는데요. 대기업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했고 이제 더 이상 민자 방식으로는 어렵겠다 해서 공영 개발하는 방식으로 얼마 전에 방침을 결정을 했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대전시와 대전시 도시공사가 직접 터미널 조성 사업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골자이고요. 제가 대기업 콘소시엄이 사업 포기를 했을 때 제가 그때 대전시에게 요청한 것이 이 사업을 대전시가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줘라. 가장 강력한 의지는 땅을 사라. 그래서 보통은 이제 민간 사업자가 정해지면 이 사람들이 뭐 해서 막 수용하고 이런 네. 과정 거치지 않습니까? 보상해주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 대전도시공사가 땅을 다 사놨어요. 594억을 들여서. 네. 그러니까 땅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땅에다가 만드는 거니까 훨씬 더 네. 쉬울 것이다. 공영개발을 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공간에는 이제 터미널 기능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복합화해가지고 무슨 뭐 쇼핑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이것을 복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려우면 우선은 터미널 기능을 먼저 해라.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라. 그래서 공영개발 방식, 단계적 방식. 네. 그게 이제 대전시한테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네, 단계적으로 좀 예. 진행이 되겠군요. 그럼 이제는 더 이상 뭐 실패, 좌절 뭐 이런 단어가 반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긍동에 스타트업 파크가 조성된다고 하던데 스타트업 파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파크는 이제 스타트업이라 하면 이제 혁신적 창업 기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스타트업 파크라는 건 뭐냐면 스타트업들이 마치 이제 공원 같이 이렇게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를 이제 구성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 부지는 충남대하고 카이스트 사이가 궁동 어운동이라는 동네거든요.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많죠. 네.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고 창업을 하게 되면 초기에 창업을 하면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제품을 만드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영과 관련된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등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데 그 지원 시설들이 거기 다 이제 그 공간 안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스타트업 파크는 그냥 단순한 그냥 공원이 아니라 그냥 복합공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놀이기구도 있고 동물원도 있고. 예. 제가 요즘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기업들이 예를 들면 삼성이든 LG든 아니면 통신 3사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포털 사업자든
이런 분들이 이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이런 좋은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당신들도 여기다가 좋은 공간을 좀 만드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이제 제안들도 좀 하고 있고 상당히 관심을 좀 가져해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 이제 2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들이 시작이 될 텐데 그렇게 돼서 한 25년 정도 되면 꼴이 좀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앞으로 그 충남대 정문 쪽으로 해서 카이스트 정문 쪽으로 트램이 지나가게 돼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25년인데 아마 26년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트램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 스타트업 파크와 이 트램이 상당히 멋진 게 될 겁니다. 랜드마크가 될 수 그럼요, 있겠군요. 네. 이제 마지막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의원님, 대전 유성온천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온천이 갖고 있는 그 자원으로서의 그 관광 자원으로서의 매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온천이라는 자원은 또 그 어느 도시에도 없는 자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온천이라는 관광 자원을 어떻게 현대의 관광 수요에 맞게 어떻게 현대화시킬 거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그 예결위 그 개수형 소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온천 관광 거점 지구 사업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국토연구원 통해서 용역을 진행을 했고 올해 이제 공모에 대해서 저희들이 됐어요. 그래서 180억 정도의 온천 관광 거점 지구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과거에는 이제 가졌던 그 자원들이 훨씬 더 현대화되면서 특히 이제 젊은이들의 기호에 맞는 그런 곳으로 좀 그 탈바꿈을 할 거고요. 이미 그동안 이제 온천 사업 관광지구 정비를 위한 또 사업들이 또 많이 또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군 휴양시설에 이제 계룡 스파텔이 있는데 그 계룡 스파텔을 보다 더 그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울타리를 개방한다든지 나중에는 이걸 복합적으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더 이제 진전을 좀 시켜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걸 위해서 제가 21대 국회 임기 중에는 또 노력을 더 할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과 좀 얘기를 나눌수록 의원님을 좀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백투더 퓨처입니다. 예. 의원님의 가방을 저희가 한번 열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좋습니다. 네. 백팩을 메고 다니시는군요. 이게 제일 편하죠, 뭐. 가방 안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지. 가방 안에야 뭐 있습니까? 뭐 책과 들어있나요? 자료. 아, 책이 두 권이나 두꺼운 게 있는데 한번 꺼내봐도 될까요? 네. 어떤 책인가요? 이건 라스트 캠페인이라는 로버트 케네디 그 미국의 민주당 후보였죠. 네. 그 존 F 케네디의 동생입니다. 로버트 케네디가 네. 그 68년 2월 달에 그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을 하고 한 100일? 82일간 돼 있네. 82일간 네. 선거운동하다 피격당해서 사망을 합니다. 로버트 케네디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존 F 케네디에 대해서도 미국 시민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워하지만 네. 그분보다 훨씬 더 로버트 케네디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로버트 케네디는 정말로 그 흑인이 존경한 백인 정치 지도자. 그래서 아마 이 로버트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으면 미국이 지금 같은 그 분열적인 양상, 인종 간에 또 종교 간에 이런 분열적 양상이 아니라 상당히 통합적인 국가로서 로버트 케네디가 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대한민국 정치에도 필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군요. 이거는 이제 시카고 플랜이라고 네. 그 시카고 대학이 만든 여기 있죠. 3유를 1유로 만든 인문학 프로젝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네요. 요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책이 그 고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 그러네요. 뭐, 예, 미합중국 독립선언서부터 해가지고 예. 이게 요약된 곳이라서 이렇게 쭉 보다가 이건 초밥집 여기네. 책갈집. 요거는 이제 그 조각조각 돼 있으니까 네. 한 챕터가 한 뭐 대여섯 페이지가 안 되니까요. 그냥 잠깐씩 볼 때는 좀 좋아요. 네. 예, 시간 많을 때는 이걸 쭉 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책을 항상 그래서 책을 세 종류를 같이 읽어요.
한 번에요? 한 번에. 뭐냐면 주로 이렇게 이제 소설 네. 등 뭐 문학 관련된 책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뭐 정치, 경제, 사회과학 서적 하나, 네. 그 다음에 집에는 어떤 책을 가지고 보냐면 뭐 이상한 수학책 같은 그 자연과학 관련된 네. 책들. 그게 세 종류를 동시에 봐요, 저는. 네, 대단하신데요. 저는 요 책갈피, 광고지 책갈피가 참 친밀하게 느껴지네요. 우리 지역구에는 네. 초밥집입니다. 이렇게 의원님의 가방까지 저희가 열어봤는데 가방을 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의 좀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실까요?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기로 참 재밌는 평가다 싶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담배를 이제 안 태운 지가 이제 6년, 7년째인데, 저는 한 번도 담배를 끊는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냥, 아이고, 내일부터 안 피려. 그래서 안 피게 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저는 가끔가다가 술 같은 경우도 한 100일 막 이렇게 안 먹어요. 간헐적 금주를 하죠, 그렇게. 네. 그 두 가지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 해야 되냐면, 참, 조 의원은 뭘 안 하는 걸 잘해, 그래요. 뭘 안 하는 걸 잘해. 네, 참는 걸 잘하시는 분. 네, 뭘 안 하는 걸 잘해. 그래서 이게 또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뭘 하는 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뭘 안 하는 걸 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예를 들면 뭐, 내가 그,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를 결석하는 거. 결석하지 말아야지. 안 하는 건, 결석 안 하는 거잖아요. 네. 출석하는 게 아니라 결석하지 말아야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하는 강점이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줬으냐. 그럼 거꾸로 그렇게 좀 하는 거죠. 의원님의 과거 이력을 보면 이제 중창단, 합창단, 이제 노래패까지 굉장히 다양한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경력들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분들에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노래 한 소절 불러주시죠. 예,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나요? 애창곡이 예, 있으실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김광석의 노래인데요. 네.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 외로움으로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순 없어. 이렇게 와,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우세요. 요즘 고음 처리가 잘 안 돼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괴성으로 들리지 않기를. 너무 좋았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흰 도화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앞으로 4년 후 나 조승래 의원은 이렇게 좀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문구가 있다면 한번 써주시죠. 제가 그 20대 국회의원, 첫 번째 국회의원 도전을 했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말을 많이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말을 들어주는 정치인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나는 말을 들어주는 정치인이 되겠다. 네, 좋습니다. 한번 들어주실까요? 말 잘 듣는 국회의원. 말 잘 듣는, 이제 잘 듣는다는 건 이중적인 거예요. 네. 말을 그 시민들의 이제 어쨌든 요구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도 있고, 잘 들어준다는 것도 있고. 네, 의원님이 써주신 대로 정말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또 국회의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24시 조승래 의원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정말 유쾌했고요. 제가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야 되겠다 이런 또 생각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기는 또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뵙게 돼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의정 활동 응원하는 의미로 파이팅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되어주는 사람 조승래 의원 파이팅! 파이팅!